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올 한 해도 꼭 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새밑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나눔의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수년간 익명으로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의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일반 기부자들의 수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 등 복지 정책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연말이면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도내 복지 사각지대의 현황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토론자 세 분은 연말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원식 배분분과 부위원장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계시죠? 네.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모금 활동에 돌입하셨는데 체감하시는 나눔의 열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0일경부터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 또 특히 이제 군산과 같은 경우는 여러 대기업 산업체들이 문 닫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또 지역에는 사랑의 손길이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총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고자 하는 목표액은 78억 1,800만 원입니다. 근데 현재 어제 19일 현재 40도를 돌파했습니다. 31억이 모금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 전북 도민의 사랑의 해피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열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전북 희망나눔재단의 양병준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희망나눔재단 복지 NGO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네, 따라서 나눔 문화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요. 올 한 해 주목할 만한 복지 관련 사건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14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30대 가장이 홀어머니와 아이들을 모시고 살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대형마트에서 사과하고 우유 10,000원어치를 절도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도 울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도 울고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도 어떻게 이렇게 밥을 굶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온종일 손길이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많이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여기 전주에서도 그 여인숙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고, 남원에서도 또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또 60대와 30대 엄마와 아들이 투신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좀 이 시기에 어떤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도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또 많이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처음부터 무거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말씀 꺼내서 참 상황이 그런데요. 우리 군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우리 이모 씨라는 분께서 목을 매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방문해서 내려와 보니 어머니께서 심하게 부패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날 전주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노인 세 분께서 폐지와 고철 등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라북도 재활용법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요. 또 우리 복지 사각지대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계 기준선인 추정 인구는 20만 3,600명 정도인데 반해서 2019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7만 2천 명으로 약 13만 명 정도의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기초수급률 전국 평균 3.6%보다 2.2%가 높은 5.8%로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요. 아직도 많은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될 여러분들의 또 전라북도 의회에서 많은 노력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복지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좀 여쭤보겠는데 최저한도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대상자가 한 6천여 명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관련해서 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경기도형이라는 그 다른 시도의 그 어떤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그 광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전북형 기초생활제도는 20년부터 시행할 제도이지만 경기도형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수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어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9만 명, 노인이 34만 명, 장애인이 13만 명 등 총 62만 명 정도의 복지 대상자와 아동 청소년 등 해마다 복지 대상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또 더군다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최근 11개 시군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전북 지역은 가뜩이나 또 도시와 농촌, 예를 들면 전주와 같은 도시 지역에도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인숙 쪽방 같은 화재 사건이 생기게 되고 또 노인 같은 경우는 복지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라북도가 통합적으로 나서서 좀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네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했지만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복지 대상자 측면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왜 발생하는지 이런 어떤 원인적인 측면에 대한 그 고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이에 따라서 충분한 그들의 보장을 위한 그 법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 원인은 역시 이분들이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 특히 이제 부양 의무자의 문제라든가 또 실제로 자산의 부분에 일정한 그 선이 높게 책정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또 그 부양 가족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라든가 자산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입각한 이 법과 제도가 신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있어서의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또 동해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노력으로 여러 가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 대한 긴급 지원의 예산 부분 또 이 긴급 지원 이후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이런 법적 재원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긴급 지원에 머물러 버린다라든가 또 이제 주소지가 실제로 지역에 놓여져 있지 않는 부분들은 파악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주거빈곤층에 놓여져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각지대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회 문제라든가 사고사회 문제라든가 또 자살의 문제 이런 것 같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확산되어지고 또 심화되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양 국장님, 찾아가는 복지, 발굴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 협의체 같은 하위 개념의 이제 복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 텐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런 찾아가는 복지의 중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시스템, 말씀하신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잘 되어 있는 복지를 하더라도 어떤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 같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8월에도 인천에서 어떤 50대 아주머니인데 3년 전에
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한쪽 다리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이용 중단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행정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연계나 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 왜 이용하지 않는지 또 이용을 하라고 설득내지는 권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취소한 이후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방치되다가 결국 돌아가신 상태로 나중에 발견이 됐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 그 쪽방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주거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통 채무 관계나 자기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들의 어떤 주거 형태를 알릴 수 없고 자신들이 복지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상이 알려지는 걸 꺼리기 때문에 그 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전주에서 발견 전주 화재 쪽방 화재 사건도 그런 경우에 유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더 살펴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견되지 못하는 그 비율이 15.5%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이고요. 2018년도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이 173만 명인데 이 중에서 신청을 해도 어떤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인원이 15.5%에 달하고 또 그중에서 43%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받지 못하는 걸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1.2%가 부양 의무자나 어떤 친지나 이웃의 도움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또 각박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신청주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신청을 해서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정하게 법과 제도를 안내하고 전달해주는 이런 거에 머물리지 않고 그 대상자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과정까지 하는 문제 해결자적 노력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되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사의 인력의 부분들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손을 잡고 문제 해결의 과정까지 나서주는 이런 긴밀한 어떤 서비스가 가지 못하는 이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공무원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되어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좀 중장기적인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네. 양 국장님, 네. 좀 전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네. 8월이었죠. 전주 그 여인숙에서 네. 본인 세 분이 방화 사건으로 참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이들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도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2016년도에 폐지 줍는 노인들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생계비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또 2017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복지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도 하지 않고 자기 신상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력이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뭐 1명, 2명, 많으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뭐 한부모 가정, 노인 가정 몇천 명에 달하거든요. 이게 깔때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복지 정책들이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당하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발굴복지, 찾아가는 복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복지 수요를 발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 많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말을 하고 있는데 민간과 함께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정부의 관심과 상관없이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좀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성 의원님, 네. 덧붙여서 지난 5월에 남원에서 발생한 희귀난치병 형제 이야기도 네. 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 정책에 손길이 미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5월 남원에서 희귀병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던 형제가 당시 형은 51세였고요. 동생은 47세 나이였는데 오랫동안 베체트병이라는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과정 중에 신병을 비관해서 형은 음독을 하는 것 같고요. 동생은 1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우리 소방관들이 쳐놓은 에어매트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하반신 마비로 우리 남원 의료원에 입원을 했다가 후송됐다가 전북대병원으로 다시 치료를 옮겼는데 치료하는 도중에 8월 정도에 사망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단지 병원비 감면과 조금의 생계비 지원으로 이 복지 제도가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고 따뜻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도 전라북도도 열심히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20년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이런 희생자들에게 그 법과 제도의 의미가 어디에 있고 또 그들을 위한 복지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회복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비 사회복지사를 만들어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의 영역에 재정도 늘어나고 또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확충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안타까운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역시 이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어진 이런 면들과 또 지금의 어떤 경기의 어떤 어려움들이 자기 살림살이의 각박함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들. 또 한편 아까 이제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런 이웃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시원에 살고 있다라든가 쪽방에 살고 있다라든가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주거가 아주 불안정한 이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또 법적인 제도적 장치의 안내라든가 정보라든가 또 이거로부터의 어떤 기본은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여력조차도 없고 또 정보를 받았어도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적인 조치들과 여러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도로부터의 어떤 제도로부터의 이탈 내지는 혜택으로부터의 이탈, 복지로부터의 어떤 완전한 사각지대에 밀려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어지고 또 근로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체로서 법적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 권리가 헌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현장 활동 전문가로서 우리 양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의 제34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실업과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당시 시민단체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때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이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들도 많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의 대형마트에서 절도를 했던 가정도 살펴보면 4인 가족인데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생활할 때 한 1, 2주 정도는 생활고 보릿고개가 있다고 해요. 아마 그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현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어떤 최저의 금액인 거거든요. 줄 수만 있으면 그보다 더 주면 좋은데 그러나 현재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생계도 되지 않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빈곤층이나 소외계층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어떤 노력들을 좀 강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싸워야 하는 빈곤층에 네. 즉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도내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저희 전라북도에서 지금 그 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하고 연탄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소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연탄 바우처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32,000 가구에 지원 금액은 3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연탄 바우처는 4,150가구에 14억 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저소득층의 그 계절별 냉난방비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 카드와 가상 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에너지관리공단 그 에너지 바우처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북 지역에 지금 37,303가구가 지원 기준에 부합한데 이 가운데 35,306가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급률은 94.6%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실은 2,000가구가 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000가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급 대상에 속하지 않고 소외된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실적으로는 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급률로는 되게 높긴 하지만 그 소외된 2,000가구 또 아직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파악되지 않은 가구 이런 것까지 합치면 발급률과 따르게 그 개인 가정의 어떤 생활고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고 하면 조금 더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2,000 가구 행정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는 저희 그 전라북도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논의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해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도 20년이 됐긴 하지만 여전히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노력하겠다 이 거의 매해 반복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또 언제 다뤄졌냐는 듯이 또 싹 묻혔다가 또 이 시기만 되면 다시 이렇게 물론 이 시기가 돼서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의회나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해결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근데 아까 제가 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북형의 그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른 광역시도를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고 있는 아마 저희가 다른 광역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저희한테 해와야 되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저소득층에 대한 그 난방 사업도 충분히 그런 그 해결점을 찾을 거라 믿습니다. 네, 송 의원님, 네,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논의를 하고요. 네. 겨울철이면 익명으로 기부하는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국장님. 네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 스토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도 워낙 이게 뭐 기사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이어서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000년도에 그렇죠. 그 익명의 독지가 선행에 알려지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노송동 사무실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주시에서 그 근방 저도 한번 가봤지만 일대를 이렇게 좀 그 거리를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무렵이 되면 어떤 실제 기부 활동이 더 일어나기도 하고 그 거리를 보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은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쪽 거리가 좀 활성화가 되고 좀 뿌듯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성 의원님. 네. 완주나 김제에서도 익명으로 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연말에 정말 훈훈한 소식인데요. 우리 완주에서도 우리 그 새마을 분여회에서 용진읍에 있는 새마을 분여회에서 배추를 따로 700여 평을 재배를 해서 연말에 그 소외된 계층에게 그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훈훈한 소식을 또 전해주고 있고요. 김제에서는 그 축산면에서 청년 네 분께서 한 10년 동안을 자기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 선행을 베풀고 있고요. 또 제 지역구인 고창에서도
경찰서에서 이 좀돌이 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쳐가지고요. 월급 봉급 끝전이라 하죠. 끝전을 떼서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고요. 또 고창읍 석탄마을에 사는 우리 유재관 씨는 한 10여 년째 많은 쌀을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문화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또 고향을 찾아주는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요즘 연말연시 어렵지만 또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전국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런 익명의 기부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주목할 만한 어떤 익명의 기부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의 사례, 우리 지역과 좀 동쪽에 있는 대구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뭐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이런 그 이름으로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7년째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이상의 금전을 그 익명으로 기부를 하시고 본인이 1억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1억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을 그 아너 소사이어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클럽도 함께 활동을 하고 이름도 이렇게 기리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극구 아너 소사이어티와 같은 이런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7년째 지금 9억 6천 이상의 어떤 기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수천 포대의 쌀을 지금 7년째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연말 되어지면은 수천 포의 그 쌀을 기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약 7억 9천 정도 이런 어떤 기부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극구 익명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작은 기부액이지만은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까지 약 10년 2,300만 원 정도의 이런 어떤 기부 활동을 하시는 또 그 익명의 60대의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모금 실적들이 일정한 그 기준 목표치들을 달성하고 또 이 모금되어진 곳이 또 이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사회 어려우신 분들에게 쓰임으로 인해서 그나마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연말에 훈훈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 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 네.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 중에서 전라북도가 벤치마킹할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이 전자의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그 경기도형이 지금 광역시도에 살펴보면 좀 더 그 배울 만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만한 그 어떤 제도였는데요. 제가 전자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전북형 기초생활제도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내면서 20년부터 시행하는 그 생활보장제도가 다른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을 사실상 폐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떤 선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네. 복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양 국장님,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문제도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사회복지 업무가 기본적으로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는 크게 사회복지 공무원, 그다음에 민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행정에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일일이 만나서 접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정으로 다 남겨야 되고 요즘에는 또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조건, 복지를 받을 만한 조건이지 이런 것들도 심사해야 되고 그래서 서류가 너무 업무가 많고요. 그리고 뭐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복지를 대상 수요자들이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그리고 또 조현병 환자라든가 이런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위협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또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보호해줄 만한 어떤 안전장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정책이 제도화되고 그 제도가 우리 현실의 예산까지 동반이 돼서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탁 같은 네.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모금 활동에 있어서 이번에 전라북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모금 활동이 전북 지역에 약 6,6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또 지역의 그 많은 후원들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받는 이웃의 어떤 따뜻함이라든가 행정의 따뜻함에 대한 그 보답으로 해가지고 공동모금의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2천 정도의 어떤 기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다양한 층이 각자 형편껏 또 이웃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금 활동에 참여해주고 또 이런 어떤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이 능력껏 또 내지는 형편껏 모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저희들의 어떤 노력들도 좀 더 많은 궁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의식입니다. 마음가짐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유초등 교육에서부터 나누는 교육이라든가 협동하는 교육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연대하는 마음들을 갖게끔 하는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 사각의 실태와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복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와봤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은 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양 국장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어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정부의 책임, 이렇게 민간의 기부,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내가 복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돌봄은 어떤 누군가의 선행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어떤 체계적인 제도나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민 모두에게 그게 어떤 보편적 권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 의원님. 네. 우리 양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이 이미 4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이미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년도에 좋은 사업으로 한번 펼쳐보고요. 또 거기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좋은 조례를 마련해서 좀 더 나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직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춰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민간 부분의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북도민 모두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훈훈하고 행복한 연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부분이고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거라든가 제도적 장치의 어떤 미흡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북형 사회복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완화되어진 그리고 모든 전북 도민들이 복지적인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이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국가적인 커다란 댐에서부터의 어떤 복지의 그릇이 있다면 저희들은 작은 댐을 만들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은
17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중에서 개인 기부의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국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기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도세에 눌려 있지만, 어려움에 눌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마음들은 좀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전주에는 올해로 11년째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서 기부하는 장애인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이웃을 돌아보기 힘들다는 말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